안녕하세요. 제 나이가 곧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과거를 돌아보니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여기 사연을 들어보면 고생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많은 공감을 하며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드라마틱한 반전과 운명 같은 순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 기구한 삶의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아원이 고향이에요.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가족이 누군지, 형제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갓난쟁이 때부터 성장했습니다. 1950년 후반부터 60년대의 고아원은 매우 열악해서 성장하는 데 많은 고난이 있었답니다. 그래도 발버둥치며 이 악물고 버텼더니 어느새 성인이 돼 고아원을 벗어나게 됐어요. 그 순간에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80년대 초중반의 대한민국은 후진국이었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저처럼 배운 거 없고 가진 기술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일자리를 얻는 게 어려웠죠.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처럼 어느 공장 부지에 일자리 하나를 얻었어요. 미싱을 돌려 의류나 양말 등을 만드는 봉제 공장이었죠. 제 기억으로는 월급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받은 돈이었죠.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저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라는 생각을 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숙식을 공장 기숙사에서 해결하고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지고 한참을 더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시간을 가지는 건 어려웠어요. 하루 종일 공장에서 먼지를 마셔가며 일하고 나면 몸이 녹초가 돼 퇴근 후에는 잠자느라 바빴습니다. 그렇게 바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딱 하나 불만인 게 있었어요. 바로 공장에서 주는 식사였어요. 부실하고 맛없는 밥을 매일 먹으려니 밖에 음식을 먹고 싶은 날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동료들과 시장에 가서 팥죽을 사 먹거나 칼칼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이 일품인 칼국수를 먹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 순간이 유일한 낙이었죠. 그리고 매일 공장에서 기숙사까지 5분 정도 걸어가며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의 모습을 보는 게 재밌어서 일부러 걸음을 늦춰서 걷는 날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장 모퉁이에서 바닥에 바구니 몇 개를 깔고 채소를 파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그분은 시장에 털을 잡고 장사하시는 게 아니라 채소 몇 가지를 도매상에게 사와서 구석에서 파셨죠. 처음 일주일 내내 할머니의 바구니에 채소는 하나도 팔리지 않더라고요. 시들면 팔지도 못할 텐데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 월급 받는 날이나 가끔 보너스를 받는 날이면 할머니 앞에 놓여진 모든 채소를 한꺼번에 다 사버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는 상추랑 고추, 깻잎, 호박 이것들 다 주세요. 다 하면 얼마죠? 네? 아유, 아가씨 이걸 다 사주신다고요? 아이고, 오늘 횡재했네. 고맙습니다, 아가씨. 이게 다 하면 2,300원인데 2,000원만 주세요. 그때 당시 2,000원치의 채소의 양은 큰 봉투에 무겁게 담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0원짜리를 건네드렸는데 잔돈은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저도 힘들게 사는 형편이지만 할머니가 너무 딱해 보이셔서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별거 아니니 시장에 가셔서 팥죽을 사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숙이셨죠. 예쁜 처녀 고맙습니다. 이 채소 다 팔아주시는 것도 모자라 거스름돈도 안 받으시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복 받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채소가 싱싱해서 비싸게 사는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채소를 사서 기숙사에서 동료들에게 된장찌개도 끓여주고 맛있는 호박전도 부쳐주곤 했습니다. 공장 밥만 먹어 질려버린 동료들은 한 달에 한 번 제가 요리하는 날을 기다렸죠. 그리고 할머니는 그 다음부터는 손자로 보이는 꼬마 아이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똘망똘망한 게 귀여워서 친근하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사했어요. 너 할머니 도와드리려고 나온 거야? 이야, 기특한 친구네. 누나 맞죠? 지난번에 우리 할머니 채소 다 팔아준 예쁜 누나 말이에요. 어머, 예쁜 누나? 할머니가 내 얘기를 어떻게 해주셨길래 예쁜 누나가 됐을까? 어쨌든 오늘 이 누나가 월급 탄 날이니까 여기 있는 채소 모두 담아줄래? 할머니, 오늘도 10,000원 드릴 테니까 손자분이랑 팥죽이나 칼국수 한 그릇 드시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돈을 내밀자 꼬마애가 90도로 여러 번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누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저희 채소 다 팔아주세요. 그래, 누나가 월급이나 보너스 받으면 꼭 들를게. 그런데 네 이름이 뭐니? 저요? 박수호라고 해요. 누나는요? 수호구나. 이름 멋진걸? 누나는 임지순이야. 앞으로 누나 보면 그냥 누나 말고 지순이 누나라고 불러줘. 네, 누나 고맙습니다. 오늘 누나 덕분에 할머니랑 빨리 집에 가서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꼬마와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같은 방을 쓰는 동료들은 제 손에 들린 채소를 보고 놀랐어요. 아, 지순아, 또 채소 한 보따리 사온 거야? 야, 우리야 매번 공짜로 얻어먹어 고맙긴 한데 너 너무 돈 막 쓰는 거 아니야? 아, 돈 모아야 나중에 시집도 가고 애도 낳고 하잖아. 말수가, 나는 결혼 같은 거 안 해. 애 낳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그리고 내가 허튼데 돈 썼니? 니들 뱃속에 그지들에게 선물 주려고 산 거잖아. 자, 다들 일어나서 분담하자. 채소 다듬고 찌개 끓여서 쌈까지 싸먹자. 제가 사온 채소는 늘 그렇게 동료들의 입으로 맛있게 들어갔습니다. 공장에서 기숙사까지 가는 길 시장 모퉁이에는 늘 그 할머니와 손자인 수호가 서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면 항상 반갑게 손을 흔들어줬죠.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기숙사로 걸어가는데 할머니 없이 수호 혼자서 채소를 팔고 있더군요. 고사리 손으로 채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발길을 멈췄습니다. 수호야, 너 혼자 나왔어? 할머니는? 지순이 누나, 안녕하세요. 할머니 병원 가셨어요. 몸이 아프셔서 하루 입원해야 한대요.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수호야. 저는 수호에게 신뢰가 될까봐 그동안 부모님이 계시는지에 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수호가 가엾고 딱해 보여서 질문을 던져봤어요. 수호는 엄마 아빠랑 안 살아? 네? 엄마 아빠요? 저 그런 거 없는데요. 할머니랑 저랑 단둘이 살아요. 아, 그렇구나. 사실 이 누나도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살았어. 아니구나. 고아원에서 살았으니 혼자 살아온 건 아니지. 누나도 고아였어요? 누나는 할머니가 없어서 고아원에 가셨나 봐요. 누나는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수호는 할머니가 계셔서 좋겠다. 수호야, 할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니? 제가 할머니 건강에 대해 묻자 수호는 고개를 떨구며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밤마다 각혈을 하고 기침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수호는 할머니가 무슨 병에 걸린 건진 모르지만 치료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 했어요. 저는 각혈과 기침이라는 말을 듣고 폐결핵이라는 걸 단번에 알았습니다. 80년대 폐결핵에 걸린 사람들이 하도 많았으니 증상만 듣고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저는 주머니에 돈이 있나 살펴보다가 아껴뒀던 돈을 꺼내 수호에게 전해줬습니다.
수호야, 이거 받아. 누나가 채소 다 사갈게. 네? 누나 오늘 월급날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긴? 이 누나가 채소를 엄청나게 좋아해서 사가는 거지. 오늘은 가지도 좋고 오이도 좋아 보인다. 자, 여기 돈 받아. 꼬마 수호는 머리를 긁적이며 돈을 받았더니 제가 직접 채소를 봉투 안에 담는 걸 바라보더군요. 누나, 고마워요. 나중에 내가 크면 꼭 갚을게요. 매번 누나 덕분에 할머니랑 따뜻하게 잠자고 있어요. 연탄도 자주 때우고 고기 반찬도 가끔 먹는다고요. 할머니가 그러는데 그게 다 누나 덕분이라고 했어요. 지순이 누나, 하여튼 나중에 이 다음에 크면 누나한테 10배로 다 갚아줄게요. 갚긴 뭘 갚아. 누나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얼른 정리하고 할머니가 계신 병원에 가봐. 알겠지? 그렇게 저는 수호가 파는 채소를 몽땅 사버리며 병원으로 보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장길을 걸으며 기숙사로 가고 있었는데 할머니와 수호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더니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더 쉬시려나 싶었죠. 그런데 다음 날도, 일주일 뒤에도, 한 달 뒤에도 할머니와 손자 수호는 더 이상 시장 모퉁이 바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궁금해서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할머니에게 관심이 없어 아는 게 없었답니다. 사는 곳이 어딘지를 알면 찾아라도 가볼 텐데 아는 거라곤 꼬마 이름이 수호라는 것밖에 없으니 찾을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머니와 수호는 세월이 흐르면서 제 기억에서 잊혀졌어요. 저는 평생 두 사람과 인연이 될 거라 믿었었는데 눈에서 멀어지고 시간이 흐르니 희미한 추억으로 남아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채소를 바리바리 싸서 기숙사로 가는 날이 더는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차곡차곡 모아갔고 28살의 노처녀가 됐어요. 공장 동료들은 대다수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는데 저만 30에 가까운 노처녀였죠. 일을 보다 못한 공장 사장님이 중매를 봐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결혼 생각은 일절 없다고 거절했는데 일단 만나보라고 다그치는 바람에 일요일에 시간을 내서 처음으로 다방이라는 곳에 가서 차를 마셔보게 됐어요. 그 당시 유행하는 노른자를 띄운 쌍화차를 주문했죠. 남자 쪽에서 돈을 낸다고 하니 공짜라서 처음으로 먹게 됐답니다. 그리고 맞선 남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직업이 용접공에 성실한 사람 같았어요. 저처럼 일만 하고 살다 보니 노총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면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다음에도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틀 뒤 다시 맞선 남을 만나 맛있는 밥을 먹고 커피도 마셨죠. 그리고 꽃구경도 하러 가며 데이트를 즐겁게 했죠. 저는 그제야 사람들이 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관심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 친절하고 살가운 맞선남에게 완전히 마음이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는 곧 살림을 차리게 됐어요.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것이지만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평생의 동반자로 여기기로 약속과 맹세를 했답니다. 남편이 된 그이는 용접공으로 성실하게 일했고 저는 봉제 공장에서 똑같이 미싱을 돌리며 돈을 벌었어요. 부부 둘 다 충분히 돈도 벌었고 아기를 낳아도 될 것 같아 임신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확히 언제 임신이 되는 건지 아는 게 없어서 매일 그냥 열심히 사랑을 나눴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임신이 되리라 믿었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제 주변 동료들은 자식을 낳아서 벌써 학교까지 보냈으니 성급한 마음이 매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달리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 좀 하고 제대로 계획을 해보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이는 애를 낳아서 뭐하냐며 그냥 둘이 사는 게 좋지 않냐고 대답했습니다. 여보,
애기 가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억지로 가지려고 하지 말자. 애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그리고 사실 나 애 별로 안 좋아해. 당신이 하도 애기 타령해서 맞춰준 것뿐이야. 뭐? 당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당신과 나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거야? 난 이렇게 간절한데 당신은 아무런 감정이 없다니. 뒤통수 맞은 기분이야. 꼴랑 애기 하나 안 생긴다고 뒤통수라니. 여보, 그냥 대충 살자. 물 흐르듯이 살자고. 남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쁘게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런 식으로 꼬인 말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가자 그이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한 달 30일을 만근할 정도로 성실했던 그이가 일주일에 사나흘을 집에서 놀고 먹는 게 보였어요. 몸이 힘들어서 그런가 싶어 처음에는 이해하고 넘겼는데 몇 달이 지나자 한 달에 일을 나가는 날은 열흘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참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보, 석 달 동안 일을 거의 안 나가네?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 거야? 그냥 눈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아. 용접하면서 몸이 많이 상해서 잠시 쉬엄쉬엄 일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이해해주지도 못해? 당신 너무 돈만 밝히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돈을 밝혀? 똑같이 열심히 벌어서 이 다음에 자식들 낳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 난 돈이 아닌 꿈을 밝힌 거라고. 당신은 나랑 같이 그런 꿈을 이루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 꼴을 봐. 일은 뒷전이고 매일 저녁마다 술 마시러 나가잖아. 생활비도 주지 않고 매일 술만 마셔야 되는데. 더는 못 봐주겠어. 제발 정신 차리고 전처럼 살자. 내일부터는 용접 말고 다른 일 구해보도록 해. 인력사무소 가면 일자리 구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제가 잔소리를 좀 했더니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화를 내더군요. 내가 당신 돈 벌어다 주는 기계야? 내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는 거야. 이게 오냐오냐 해줬더니 하늘 같은 남편을 훈계하네? 야, 다 필요 없고 너 지갑 좀 가져와봐.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험악하게 해? 그리고 내 지갑은 왜? 왜긴 왜야? 내가 써야 하니까 달라는 거지. 이러지 마. 싫다고. 남편이 제 핸드백을 집어들자 제가 지갑을 못 뺏도록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따귀를 세게 날렸습니다. 제 지갑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손찌검까지 한 거죠. 저는 남편이 이런 짓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저는 남편이 이빨을 보이며 낄낄 웃으며 돈을 빼드는 모습을 봤어요. 제 남편에게 저런 무서운 면이 있는 걸 처음 알게 됐죠. 저는 당황하기도 하고 남편이 순식간에 돈을 빼들고 나가는 바람에 아무런 말과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오자 제가 따지듯 물었어요. 왜 저를 때리고 돈을 훔쳐 나갔는지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로 여자가 따라 들어오더군요. 여보, 저 여자 누구야? 누구긴? 내 애인이지 여편네야. 네 못생긴 면상만 보고 사니까 인생이 암울해서 새 애인이랑 놀려고 왔다. 야, 안방에서 나가. 내 애인이랑 시간 좀 보내야 하니까. 당신 하루 사이에 제대로 미쳤구나. 저녁에는 내 지갑 빼앗고 날 때리더니 이번엔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이거 아주 미친놈이네.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야? 당신 발정난 짐승이니? 당장 저 여자 데리고 나가! 그러자 바로 남편의 두꺼운 손이 제 얼굴로 날아들어왔습니다. 잠시 정신을 잃은 저는 눈을 깜빡이며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이 여편네가 계속 맞을 소리만 떠들어대네.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까불어? 너 남편한테 그따위 말하라고 누가 가르치디? 고한연이라 배운 게 없구나.
그럼 내가 가르쳐 주지. 네 년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말이야. 남편은 상간녀 앞에서 저를 두들겨 팼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때렸고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제 등과 어깨를 거세게 밟아댔습니다. 저는 온몸을 다쳐서 계속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 사이 남편은 상간녀를 안방으로 데려가더니 그 짓을 하더군요. 두 년놈의 더러운 음성을 들으며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네 발로 기어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타박상이어서 입원까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병원을 나오며 남편과는 더는 같이 못 살겠다고 확신해서 이혼할 마음이었습니다. 저를 먼지나게 패고 상간녀와 제 침대에서 바람 피운 놈과 어떻게 한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혼 서류 한 장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늘어지게 자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 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봐! 마누라 패놓고 다른 여자랑 침대에서 굴러놓고 잠이 잘 오지? 난 더 이상 당신 같은 남자랑 못 사니까 이혼해. 여기에 도장 찍어. 남편이 하품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이혼장을 들여다보더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이혼? 이게 아직 매를 덜 맞았나? 야, 남자가 살다 보면 바람도 피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니년이 어제 맞을 짓을 하니까 때린 거잖아. 난 이혼 못해. 당신은 내 손바닥 위에서 절대 못 벗어나. 뭐? 우리가 자는 침대에서 내가 듣는 앞에서 바람 피웠으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날 때린 게 맞을 짓을 해서 그랬다고? 내가 당신 인형이나 장난감이야?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아니다, 다 필요 없어. 난 이혼만 해주면 돼. 더는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으니까 빨리 도장 찍어. 옆편 내가 밖에서 뭘 잘못 처먹었나. 야, 넌 인형이나 장난감이 아니라 그냥 내가 키우는 검은 머리 애완견이야. 그것도 몰랐냐, 이 고아녀나? 내가 널 마누라로 받아준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리고 원래 여자는 말 안 들으면 맞아야 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 빨리 이혼해. 안 되겠네. 너 또 맞아야겠다. 그이는 제 머리채를 잡고 안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사정없이 따귀를 날렸습니다. 그리곤 이혼 서류를 갈기갈기 찢더니 다시 잠을 자더군요. 너무 황당한 저는 다시 그 일을 깨우려고 하다가 또 맞을까봐 겁이 나 그냥 집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가출이었어요. 공장 동료의 집에 가서 며칠 숨어 지내다가 이혼 도장을 받아내고 완전히 그이와 남남이 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제 동료 집에 남편이 쳐들어왔습니다. 내 마누라 어딨어? 거기 있었냐, 지순아? 너 남편 두고 왜 가출하고 그러니? 여자는 패야 말을 듣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니까. 너 이리 나와. 내가 너 하나 못 찾을 줄 알았냐? 당장 기어 나와서 서방님한테 잘못했다고 빌란 말이야. 당신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공장 사장한테 찾아가서 물었다. 멱살 잡고 몇 번 흔들었더니 지순이 너랑 제일 친한 동료 집 주소 알려주더라고. 여기 가보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말이야. 뭐? 당신 진짜 최악이다. 나 당신 따라갈 일 없으니까 당장 나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꺼지라고. 뭐? 경찰? 그래, 경찰 불러 이년아. 누구 편 들어주는지 두고 보자고. 제 동료가 남편을 밀어내며 나가라고 했더니 동료의 뺨을 세차게 날려버리고 제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제 동료가 신고한 경찰이 들어왔는데 제 남편을 먼저 말리더군요. 그리고 전후 사정을 다 생략하고 가출한 마누라를 잡으러 왔다고 말하니까 경찰들이
아, 그러셨어요? 아, 화날만 하셨네. 아, 이봐요, 아주머니. 왜 남편 두고 가출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화가 나서 눈 돌아간다고요. 아, 그만 남편 따라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며 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남편이 한 끔찍한 짓을 일러줬더니 부부 문제는 집에서 해결하라며 저와 남편을 동료 집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허무한 저는 경찰을 붙잡고 남편이 무서워서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이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으니 다 잘 될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1990년대 경찰들은 가정에서 일어난 싸움을 이렇게 쉽게 여겼었죠. 사회적 분위기가 남자가 살다 보면 무슨 실수든 할 수 있지 하고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수확 없이 남편과 집에 돌아가게 됐는데 그이는 앞으로 조용히 살겠다며 같이 참아가며 살자는 소리를 하더군요. 내가 당신한테 손찌검한 거나 바람 피운 건 당신 잘못도 있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 몰라? 화장도 안 하고 너저분한 꼴로 다니는데 어느 남자가 여자로 보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노력하고 나도 노력하자고. 같이 노력하면서 고쳐가면서 살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매 맞은 거랑 당신이 바람 피운 게 내 탓도 있다고? 어이가 없네. 그럼 당신이 불성실하게 일도 안 하고 팽팽 노는 건 누구 책임이지? 그것도 내 탓이라고 핑계 댈 거야? 이 여자가 좋게 넘어가려고 사과까지 했다니 사나이 자존심을 짓밟네? 야, 내가 일 나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용접이 힘들어서 그런다고! 네가 용접해봤어? 하루 종일 눈깔이 빠질 듯한 고통을 느껴봤냐고! 그 얘기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용접이 힘들면 다른 일이라도 하면 되잖아.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 주머니나 털어서 술이나 쳐잡섰잖아. 2년 안 되겠네. 네가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걸 아직도 못 느끼고 있지? 이리 와라. 쳐 맞고 정신 차리게 해줄게. 남편은 또다시 손찌검을 하며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상처를 남겨줬습니다. 눈가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고 팔다리에도 반점 같은 흉터가 여러 개 남겨졌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일하러 간 사이에 화투를 치고 다녔답니다. 설마 도박까지 하겠어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얼마 뒤 도박장 빚쟁이들이 와서 알게 됐습니다. 집에 쳐들어온 빚쟁이들은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제 남편을 새우잡이로 가져다 팔겠다며 협박을 했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제 통장을 내놨답니다. 그때 그냥 남편이 새우잡이로 끌려가게 내버려 뒀어야 했는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벌어지니 겁을 먹은 제가 통장을 내놓는 실수를 하게 된 거죠. 빚쟁이들은 제 통장의 잔고를 보더니 바로 은행으로 저와 남편을 끌고 가더군요. 그래서 전 몇 달 동안 모았던 돈을 도박꾼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당신 하다 도박까지 손댄 거야? 방금 갚아낸 빚이 얼만 줄 알아? 내가 새빠지게 몇 달을 공장에서 벌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아이, 귀따가워. 그만해라. 나도 지금 기분 엄청 더럽거든. 나보다 기분이 더럽기야 하겠어. 술, 바람, 도박, 손찌검까지 아주 다 갖춘 남자와 사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당신 같은 최악의 남자랑 결혼한 건지 모르겠어. 우리 그만 헤어지자. 제발 나 좀 놔줘. 야, 입 다물어라. 내가 나중에 다 갚아주면 되잖아. 이자까지 다 쳐서 갚아주겠다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술만 먹는 사람이 어느 세월에. 돈 갚을 거면 당장 지금 나가서 인력사무소를 돌아봐. 그때 남편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제 말을 듣자 소주병을 집어 던지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달려와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어요. 너 요즘 덜 맞았구나. 서방님이 어디까지 참아줄 거라 생각했니? 넌 매를 버는 재주가 있어.
이 하늘 같은 남편한테 대드는 걸 보니 맞고 싶어 몸이 근질거리는 거지? 오냐, 니년이 매가 고프다고 하니 내가 채워줘야지. 그럼 시작한다. 그이는 허리띠를 풀더니 바닥에 넘어져 있는 저에게 휘둘렀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웃집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결국 바닥에 누운 채 흠씬 두들겨 맞았고 남편은 제 지갑을 털어서 외출을 했답니다. 저는 바닥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않고 울기 시작했고 한참을 울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답니다. 그이는 제가 경찰에 신고해도 부부싸움으론 잡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제멋대로였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찌검을 하고 술을 마시고 싶으면 제 돈을 빼앗아서 룸사롱에 가고 바람을 피우고 싶으면 집 안으로 여자를 데리고 왔답니다. 정말이지 인간 쓰레기를 가리키는 대상이 있다면 바로 제 남편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살고 싶지 않았고 이대로 남편과 살다간 진짜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야반도주를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이혼 서류 꺼내봤자 무시당하고 얻어터질 게 뻔했고 경찰을 불러봤자 부부싸움을 중재하고 퇴장할 게 뻔했으니 가장 현명한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안심시키려고 일부러 복종하는 척하며 일상을 지냈어요. 하루 종일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와 놀고 있는 남편에게 밥상을 정성스레 차려주고 싱글벙글 미소를 지으며 꾹 참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제야 남편을 존경할 줄 알게 된 것 같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역시 여자는 맞아야 해. 봐봐. 당신 지금 나한테 순종하고 있잖아. 오늘 반찬도 아주 마음에 들어. 고기도 있고 생선에 찌개까지 완벽하다고. 아, 이거 아주 기분 좋구만. 응, 나 정신 차렸어. 여보 많이 들어. 오늘도 식사하고 나갈 거야? 술 약속 있어. 룸사롱에서 여자 끼고 술 먹기로 했다. 왜? 뭐 남자가 룸사롱 가는 게 아직도 싫냐? 아니야.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제맛이라고 했잖아. 이해하니까 다녀와. 재밌게 놀다 오라고. 아참, 그 지난번에 사귀던 여자랑은 어떻게 됐어? 헤어진 거야? 아, 그냥 자꾸 기어오르길래 몇 대 패주고 헤어졌지. 아, 여보, 나 앞으로는 집에서 바람 안 피울게. 많이 양보한 거야. 알지? 대신 룸사롱은 다닐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 그 말 나온 김에 당신 지갑 좀 가져와봐.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 룸사롱 가서 재밌게 놀다가 와. 저는 돈을 채워둔 지갑을 그이에게 넘겨줬어요. 마지막 뜯기는 돈이라는 생각을 하고 건네줬답니다. 남편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니 만족했는지 껄껄 웃더군요. 이야, 이 돈이면 양주 가도 되겠는데? 당신 드디어 남편을 제대로 이해하는구나. 잘했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앞으로 계속 순종하는 아내가 될게. 그럼 어서 저녁 먹어. 우리 서방님 술 드시려면 배를 두둑히 채우고 나가셔야지. 이야, 역시 여자는 패야 제맛이구먼. 이렇게 살가운 년이 된 걸 보니 내가 참 잘 길들인 것 같다. 저는 추접스럽게 밥을 처먹는 남편을 보며 속으로 이제는 더 이상 네 놈의 미친 짓 두고 보지 않을 거야. 오늘이 마지막 밤인 줄 알아라. 하고 비웃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 지갑을 털어서 도박과 룸사롱을 즐기러 나갔습니다. 저는 곧장 짐가방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에 침을 퇴 뱉고 말이죠. 택시를 타고 고속터미널로 가서 찾기 힘든 서울로 떠났답니다. 거기에 가면 뭐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자신만만하게 버스에 올랐죠. 멀미가 나서 힘들긴 했지만 도착 후 서울의 공기를 마시는 순간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재밌었고 뽀얀 피부도 아주 신기했답니다.
저도 여기서 터를 잡고 살다 보면 서울 사람들처럼 피부도 하얘지고 돈도 잘 벌어서 쫙 빼입고 다닐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여인숙에 장기 투숙을 하기로 하고 방 하나를 잡았고 인력사무소를 돌며 제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 제가 미싱사로 일한 걸 인정받아 가구 공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일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천이 아닌 나무를 재단하는 공통점이 있어 재밌게 일을 배우며 적응하게 됐습니다. 3개월 동안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제 꼬리가 어디서 밟혔는지 모르겠는데 가구 공장에서 퇴근하고 여인숙으로 돌아갔더니 방 안에서 남편이 앉아서 비웃으며 앉아있더군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거냐고? 어이 마누라, 오랜만에 봤는데 할 말이 겨우 그거야? 난 석 달 동안 당신이 그리워서 밤잠을 제대로 못 잤단 말이야. 돈 벌어다 주는 마누라가 없어서 화투도 못 치고 룸사롱도 못 가고 있다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야? 무서운 놈, 도대체 날 어떻게 찾은 거야? 그게 중요해? 당신은 내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는 검은 머리 애완견에 불과하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받아들일래? 넌 날 벗어날 수 없어. 여보,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거든? 그러니까 빨리 짐 가방 싸.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싫어. 당신이랑 다시 한 집에 사느니 그냥 돼지는 게 낫겠어. 차라리 날 끝장내고 꺼져. 이야, 우리 마누라 많이 대담해졌네. 하늘 같은 남편한테 까불 줄도 알고 말이야. 좋아, 그럼 여기서 1차로 쳐맞고 2차는 우리 집에 가서 맞자. 남편은 여인숙 방문을 잠그고 저를 개패듯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듯 남편의 손에 잡혀 고속버스를 타고 돌아갔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저는 지옥 같은 장소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이에게 부탁하듯 말했어요. 여보, 제발 나랑 이혼해줘. 부탁할게. 당신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 이렇게 빌게. 나 당신한테서 벗어나고 싶어. 야, 집 앞에서 쪽팔리게 뭐 하는 짓이야? 누가 보면 내가 널 때리기라도 하는 줄 알겠다. 어여 와, 좋은 말 할 때. 여보, 나 진짜 안 들어가면 안 돼? 나 혼자 서울 가서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이 달라는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놓아줘. 이 여편네가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게 만드는 거야. 야, 넌 죽는 그날까지 내 손바닥 위에 있는 애완견이라고.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 벗어나지 못해. 너도 알잖아. 경찰 불러도 소용없고 주변에 도움 요청해도 아무 성과 없는 걸. 여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 우리 다시 이 집에 들어가서 물에 칼 실컷 베어가면서 살아보자. 얼른 이리 와. 저는 훌쩍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인상을 팍 쓰면서 제 머리에 손을 올리더군요. 야, 좋은 말로 하는 건 마지막이다. 더는 질질 짜면서 놓아달라고 구걸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버리겠어. 알겠어. 따라 들어갈게. 가면 되잖아. 저는 탈출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어요. 어차피 버텨봤자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 그냥 마음 놓아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저와 남편 앞에 한 청년이 가로막으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그를 무시하고 어깨를 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청년이 바로 제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잡아뜨렸습니다. 그리곤 발로 사정없이 밟기 시작했답니다. 누군지도 모를 청년이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남편을 죽도록 패주더라고요. 저는 한 걸음 물러나 가만히 구경만 했어요. 그러자 청년이 숨을 헐떡이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누나, 그동안 받은 거 보답하러 왔습니다. 저 기억 안 나요? 누구세요?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가? 아닌데, 10년 조금 지나서 내 얼굴 알아보실 텐데. 누나, 저예요. 수호요. 박수호. 시장 바닥에서 할머니랑 채소 팔던 꼬맹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 청년의 눈을 마주봤더니 예전에 고사리 손으로 채소를 담아주던 꼬맹이가 기억났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랐어요. 정말 수호니? 네가 그 꼬맹이 수호란 말이야? 너 몰라보게 많이 컸다. 이렇게 듬직한 청년이 됐는데 어떻게 알아보겠니? 그런데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누나, 저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그 누나를 마지막으로 봤을 시기가 할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을 때일 거예요. 고아가 돼서 고아원으로 가게 됐고 얼마 뒤엔 운 좋게 부잣집에 입양됐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유학까지 다녀왔죠. 누나, 저랑 할머니한테 베풀어준 은혜에 갚으려 왔는데 제가 너무 늦게 왔나 봐요. 얼굴에 흉터가 많아요. 뭐? 은혜를 갚으러 왔다고? 내가 한 거라고는 채소 사드리고 말 몇 마디 나눈 게 전부인데? 그게 얼마나 큰 줄 모르시나 본데 저와 할머니한텐 자랑거리였어요. 여하튼 대화는 조금 이따가 하고 이 자식 더 패줄게요. 누나, 이놈 다시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지금부턴 제가 누나 보호자가 될 테니까. 수호는 쓰러진 남편을 더 심하게 패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시원하게 패주던지 제 속이 시원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수호가 부른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와서 남편을 붙잡아 갔습니다. 수호야, 이분들은 누구야? 아, 검사님들이에요. 절 입양해주신 양아버지랑 인맥이 좀 있는 분들이죠. 누나,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누나 찾아다니면서 저런 개차반 남편이랑 결혼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누나 눈앞에서 제대로 복수해줘야겠다 다짐하고 있었어요. 뭐야 그럼? 3개월 전부터 나를 찾아다녔고 내가 맞고 사는 여자인 것도 알았다는 거니? 아, 이거 참 창피하다. 꼬맹이 수호한테 이런 꼴을 보이다니. 누나, 누나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요. 어쨌든 바로 한국에서 제일 비싼 이혼 변호사 선임해 줄게요. 그리고 검찰이 사건 송치할 겁니다. 누나가 감금, 폭행, 도박, 금품 갈취 당한 것 등등 다 털어서 저 자식 감옥에 넣어줄게요. 그게 정말이야? 내 남편과 이혼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감옥까지 보낼 수 있어? 경찰들은 부부끼리 화해하라고 부추기고 돌아가는 게 전부였는데? 경찰들... 하여간 이놈의 경찰들이 문제예요. 아직 세상이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여기고 있어서 그런 놈들이 태반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 사건 잡았으니까 절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누나한테 받았던 거 100배, 1000배로 돌려줄게요. 고마워 수호야. 꼬맹이가 다 커서 이 누나를 구해줬네. 진심으로 고맙다. 그렇게 청년이 된 수호가 제 남편과 저를 이혼시켜줄 변호사를 선임해줬습니다. 제가 받은 충격에 위자료를 청구해서 법정에 세웠죠. 그이는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혼 판결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저를 때린 것과 도망가면 억지로 잡아와서 감금한 범죄, 도박과 금품 갈취까지 모두 인정이 돼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저는 부부 일로 이렇게 배우자를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것에 크게 놀랐답니다. 이 모든 게 수호가 도와준 덕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혼한 남편을 다시는 보지 않고 살아도 됐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되고 서울로 다시 올라갔는데 수호가 또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엔 저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누나, 지금 하는 일도 뜻깊고 훌륭한 일이지만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거기서 일도 배우고 공부도 하면서 능력 키워보는 게 어떻겠어요? 수호야,
너희 아버지 회사는 나 같은 국졸이 어떻게 들어가니? 배운 거 없는 무식한 내가 일할 곳이 있기나 하겠어? 아이 누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고 학벌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나는 혼자서 살아와서 끈기와 인내가 누구보다 강하잖아요. 게다가 남을 도울 줄 아는 착한 마음까지 있으니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으로 딱이라니까요. 벌써 아버지한테 누나 이야기 해놨어요. 엄마랑 형도 누나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요. 뭐? 내 얘기를 다 했다고? 수호, 너 누나를 무슨 영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한다? 난 그저 천의 고아에 공장에서 개미처럼 일만 하며 살아온 가난한 여자일 뿐이야. 그리고 무식해서 남편한테 얻어맞고 산 어리석은 사람이기도 하고. 저는 자존감이 낮아서 자꾸 제 치부와 단점을 강요하며 수호에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제 이야기를 한 귀로 흘려버리고 끝까지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했답니다. 며칠 동안 제가 일하는 공장에 찾아와서 설득을 계속하는데 나중에는 공장 사장님에게도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구 공장을 그만두고 수호를 따라 큰 회사에 들어갔어요. 거기서는 복장도 단정히 해야 해서 처음으로 정장이라는 걸 사게 됐답니다. 제가 들어간 팀은 격리와 인사를 동시에 하는 부서였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히 배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열심히 배우고 실행하다 보니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수호의 양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되며 30년의 세월을 보냈답니다. 제 나이 65에 정년퇴직을 하게 됐답니다. 지금 사연의 글을 적는 이 순간에는 저희 집에 남편과 다 큰 아들, 딸이 같이 살고 있답니다. 제 남편은 수호의 의붓형이에요. 제가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제 사정을 알고 친절을 베풀어 줬는데 친해지다 보니 서로에게 반해서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들은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고 딸아이는 제가 낳은 자식이죠. 그래서 지금 내 식구가 잘 지내고 있답니다. 한편 수호는 제 시동생이자 회사의 수장이 되어 있답니다. 제 인생이 많이 기구했는데 그 중에서도 전 남편과 살았던 짧은 시간이 가장 지옥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시장에서 채소를 사주며 도움을 드렸던 할머니의 손주가 큰 보답을 해줘서 지금은 호강하며 편히 지내고 있네요. 제 나이가 내일 모레 7순인데 30-40년 전 일을 적다 보니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네요. 기억나는 대로 아주 솔직하게 썼으니 부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노인네는 그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